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만물상자TV 인사드립니다. 인류 최대의 전쟁 2차 세계대전, 오늘은 하인츠 구데리안에 대한 2차 세계대전 인물 콘텐츠입니다. 뻔히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로 구데리안의 편지, 보고서, 일기, 실제 히틀러와의 대화 기록 내용을 통해 당시의 전쟁 상황과 구데리안에 대해 사실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편지나 보고서 등을 시기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편지나 보고서 내용을 설명과 함께 들으신다면 매우 현실감 있는 당시 상황을 그려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료의 출처는 구데리안의 자서전을 참고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통해 구데리안의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히틀러의 똥꼬집과 그 인간성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 히틀러는 전략가라기보다는 또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선동에 능한 정치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940년 6월 프랑스 전역 직후 구데리안의 일기. 프랑스를 상대로 최선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한 구데리안. 그의 전술대로 기갑부대를 측면, 후면 위험 걱정하지 않고 집중해서 돌격시키는 것이 바로 프랑스 전역 승리의 요체. 그 승리 직후 그가 남긴 일기의 일부입니다. 이 일기를 통해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히틀러가 기갑부대를 스톱 명령 내린 이유. 제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데리안의 1940년 6월 프랑스 전역 직후 일기입니다. 최고지부가 내 19군단을 계속 멈추게 해서 신속한 진군을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덩케르크 정복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덩케르크에 있던 영국 원정군을 내 부대가 붙잡았다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그런 군사적 성공을 토대로 우세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능성은 히틀러의 신경과민으로 날아가 버렸다. 히틀러는 나중에 도랑과 운하가 많은 플랑드르 지형이 전차가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내 군단을 멈추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자료를 통해 구데리안은 히틀러가 전투를 방해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원정군을 포로 잡았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향후 전황이 불리해졌을 때 외교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량 영국군 포로 획득을 하게 된다면 추후 강화 협상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 1940년 5월 말 프랑스 전역 직후 부하들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1940년 5월 26일 내 마음은 용맹스러운 예하 부대원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충만했다. 19군단 장병들에게 우리는 지난 17일 동안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전투를 치렀다. 제국의 국경에서 600km를 지나온 길이었다. 우리는 영국 해협의 해안들과 대서양에 당도했다. 그대들은 그 길에서 벨기에 국경 방어선을 돌파하고
마스강을 넘었으며 기억할 만한 스당 전장에서 마지노선을 돌파했다. 스톤의 중요한 고원지대를 점령한 뒤에는 다시 신속하게 돌격해 생캉텐과 페론을 거쳐 아미엔과 아브빌 부근의 솜강 하류를 쟁취했다. 또한 볼로니와 칼레이 해안 요새를 포함해 영국 해협 해안을 정복함으로써 그대들의 행위에 정점을 찍었다. 나는 그대들에게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대들은 17일을 버텼다. 나는 그대들에게 측방과 후방의 위협을 감당하라고 강요했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17일 동안 잠을 안 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데리안 자신은 2일간만 잠을 자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독일군이 사용했던 약 때문입니다. 바로 페르비틴. 이것은 히로뽕이었다고 합니다. 마약이죠. 1940년 프랑스 침공을 시작하면서 3,500만 개의 페르비틴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보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약 때문에 17일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진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내용이 나는 그대들에게 측방과 후방의 위협을 감당하라고 강요했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전격전에 구데리안이 창안한 전격전의 핵심입니다. 당시 구데리안의 상관들은 측방과 후방의 위협 때문에 계속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구데리안의 전격전은 기갑부대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기갑부대로 돌진하는 거죠. 그래서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게 전격전의 요체였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독일은 기갑사단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그대들을 지휘해 행복하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전사한 우리 전우들을 추모하며 전우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행동을 준비한다. 독일과 우리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를 위하여. 구데리안. 자기의 그 부하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대들을 지휘해 행복하다는 말로써 부하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41년 모스크바 공반전 도중 12월 8일 구데리안의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는 활의 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겼고 군이 전력 저하에 대한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혹독한 겨울에 대비하지 못한 채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소련의 매서운 추위에 충격을 받은 병사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모스크바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힘이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저녁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망이 없어진 전투를 중단하고 남은 병력으로 그나마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 비교적 짧은 전선으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로 소련의 조랑말이 끄는 썰매를 이용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 썰매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직 운행할 수 있는 전차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추위에 얼마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아시겠지요. 11월 23일에도 내가 집단군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해결된 일도 없었고 별다른 계획 없이 연일 똑같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내 북측에 위치한 군이 분경했고 남측군은 어차피 강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로서는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의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나 혼자서, 그것도 영하 35도의 날씨에 동부전선 전체를 격파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어제는 공군의 레이터펜 원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단둘이서 긴 대화를 나누었고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견이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내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눈부셨던 전투 상황을
2달 만에 이렇게 형편없이 망쳐버릴 수 있으리라고는 나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공방전 도중에 독일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이 대부분 구데리안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구데리안 혼자만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었고요. 위에서는 아무도 그러한 현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쿠르스크 전투 계획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던 1943년 5월 당시 구데리안 일기입니다. 1943년 5월 10일 동부전선의 쿠르스크 대공세 예정회의가 끝난 뒤 당시 독일 기갑금 총감이었던 하인츠 구데리안은 히틀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구데리안이 말합니다. 지금도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총통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부전선의 공격을 포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대규모 병력 투입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부전선의 방어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총통께서는 왜 올해 안에 동부전선을 공격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카이텔이 끼어듭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해야 하오. 구데리안은 다시 외칩니다. 쿠르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기는 할까요? 세상은 우리가 쿠르스크를 점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올해 안에 동부전선에서 공격을 하려는 겁니까? 기갑부대의 아버지이자 전격전술의 창시자인 구데리안. 이러한 전략가가 당시 1943년 5월에 독일 기갑군 총감으로 있었습니다. 독일 기갑부대의 생산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감독하는 직책. 이러한 구데리안이 사상 최대의 대전차전이었던 쿠르스크 전투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다음 대화가 충격적입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생각이 전적으로 옳소. 나도 이 공격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편치는 않소. 그러자 구데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총통께서는 상황을 제대로 느끼시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손을 떼십시오. 히틀러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 그러나 2개월 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던 히틀러는 쿠르스크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 사상 최대의 기갑전투였던 쿠르스크 전투, 독일의 기갑부대의 모든 것을 쥐어 짜내서 공격했던 전투죠. 스탈린그라드가 병사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전투였다면 쿠르스크 전투는 독일군의 기갑부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투였는데, 제가 여기서 충격적이었던 거는 빌헬름 카이텔 있죠? 독일군 최고사령부 명목상의 수장이었죠. 이 카이텔이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실. 지금 소련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격을 해야 한다,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참 이것도 참 충격적이었고요. 좀 재밌었던 것은 얼마나 구데리안이 답답했으면 히틀러의 손을 꼭 붙잡고 솔직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란 것은 히틀러가 당신이 전적으로 옳다,
나도 이 공격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편치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구데리안을 달래놓고 2개월 후에 쿠르스크를 히틀러가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히틀러답죠. 마지막으로 5번째, 1945년 3월 히틀러와 당시 구데리안 육군참모총장의 최고사령부 회의 중 대화입니다. 당시 상황은 동쪽에서 소련군은 베를린으로 진격해 오고 있고 서쪽의 연합군도 독일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히틀러는 독일 내 모든 산업 기반 시설 자체 파괴를 명령합니다. 바로 이 시기 히틀러와 대화 일부입니다. 히틀러, 전쟁에 진다면 민족도 사라지는 것이오. 그 운명은 어쩔 수 없어. 따라서 민족이 원시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는 데 필요한 토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반대로 그러한 토대는 스스로 파괴하는 편이 더 낫소. 미래는 더 강한 동부민족에 속할 것이기 때문이요. 전쟁이 끝난 뒤 남는 것은 어차피 열등한 인간들 뿐이요. 우수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테니까 말이요. 그러자 구데리안이 대답합니다. 독일 민족은 살아남을 것이고 설령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연의 변함없는 법칙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총통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행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5년 3월 19일 파괴 명령이 떨어졌고 3월 23일에는 보호만의 실행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 대화를 잠깐 봤을 때 히틀러의 그런 자포자기성, 인종차별성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거의 체념한 상태라고나 해야 될까요? 체념하는 김에 그냥 다 죽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데리안은 반면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파괴 명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완전하게 명령이 이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도 있었고요. 이 당시에 히틀러의 건축가였죠. 이 사람도 루르 공업지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히틀러의 지령에 따라서 전부 다 자체 파괴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